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상규 변호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상규 변호사는 재야 변호사로서 40대 중반에 이 서초동 일대 전국적으로 아주 유능하고 아주 재기발랄한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그가 최근에 정치평론을 여러 이 종편 등에 출연해가지고 많은 이들의 박수와 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조상규 변호사의 정치평론의 솜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상하시게 돼서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쓰여있는 대로 조상규의 정치 핫 이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상규 변호사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이 관심사항은 일단 국민의힘당,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추대될 확률이 높고 추대됐다. 그럼 현재의 국민의힘당 사정,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이렇게 솜씨 어떻게 발전될 것이며 4월 10일 총선거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당 절체절명의 과제가 과반수 획득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 이런 점에 대해서 조 변호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향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를 논의하기 전에 왜 한동훈 장관 추대론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원외 당협위원장, 소위 말하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분들은 지금 선거가 제일 간절하신 분들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우리 당의 지금 제일 위기가 수도권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수도권에서 정말 그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 바람. 이렇게 바람을 쫙 타게 되면 중도 표심이 싹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어쨌든 수도권의 바람을, 훈풍을 불어넣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 선거가 달려있는데 당연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제일 먼저는요, 정량적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과 한동훈, 이 둘의 지금 퍼센테이지 차이가 3% 정도도 안 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인물로 내세웠을 때 강대 강 이렇게 비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의 중진 의원들은 뭐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윤석열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출연했냐를 비판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지금 최대의 인기를 누리고 왜 최고로 이렇게 많은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국민들은 국민의힘 중진에 왜 표를 주지 않고 인기를 사랑을 주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가장 데이터 분석적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껴 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비건한 예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에게 시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안철수 아닌 또 다른 정치인 안철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밍이라고 하죠. 골든 타임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아껴 쓰다 보니까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와. 아니, 민주당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잘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요? 여론조사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준석 대표는
그 지지 세력이 없어지고 있죠.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경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이 경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본인이 자가 발전이고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어디 비교할 만한 사람을 비교를 해야죠. 그럼 이준석은 한동훈 장관의 이런 혁신적인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지금 당 내부에서 구축이 되는 순간,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이 마당에 혁신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당에서 뭔가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준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테스트 마쳤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한동훈 잘생겼다, 도토리, 그림 그려달라.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치인이 가서 그렇게 바람몰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정치 입문해가지고 한참 당대표로서 정말 이 천막 당사 살릴 때 그 정도 인기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지금의 지지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결과, 이 결과로 저는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요. 윤석열 사람으로 인기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씹었죠. 끊임없이 검증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이 몸집이 커지고 더 비중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기세가 맹렬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문제 지금 당내에서도 뭐 아바타냐 김주애냐 뭐 이런 비판, 그 비판하는 사람 메신저도 잘못됐어요. 메시지도 틀렸지만 메신저가 누굽니까? 김웅 의원이요. 고발 사주 사건 만들었으면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계셔야 될 사람이 뭐 자꾸 소설이나 쓰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론자입니다. 원칙주의자. 한동훈 장관은요. 술도 안 마셔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털어도 털을 게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철험의 강경파들이 3M, 이모 아무리 씹어봐야 한동훈 장관만 더 몸집 키워주고 더 스타 만들어줬죠. 씹을 게 없어요. 원칙주의자입니다. 술을 안 마시고 콜라 마시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거짓말로 다 밝혀졌죠. 거짓말 제조기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나온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론적인 이 원칙주의자의 깔끔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지금 민주당은요. 완전히 민주당 1인 개인 사당화가, 이재명 사당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완전 범죄, 맨날 재판이죠. 송영길 구속되는 거 보셨잖아요. 송영길 구속에 대한 잣대라면 이재명도 이미 구속되고 말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구속 안 되고 있죠. 이런 사법 리스크로 똘똘 뭉친 당과 정말 정의감, 젊음, 그리고 원칙주의자 이 이미지를 대변한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중도에 있는 표심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의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왜 겁을 내냐? 대폭 물갈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몰고 쓸고 다니는 자리는 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자, 73년생 연수원 27기입니다. 조상규 변호사는 78년생 연수원 37기. 5살 차이죠. 정말 같이 일하기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 자랑이 조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파괴, 기수 파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연수원 27기, 송경호 중앙지검장 연수원 29기 완전히 새로 완전 물갈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은 물갈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득권 세력 그리고 안일하게 지금 자리를 보존하고 있던 세력이 지금 비토를 놓는 것 같습니다. 뭘로 비토? 비토 놓을 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저 윤석열의 아바타다. 윤석열의 윤석열 사람이다. 윤석열 말 잘 들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말 잘 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론자라니까요. 원칙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 잘 들을 비대위원장 차고도 넘치고 줄 섰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갔으니까요. 안 걸어갔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 의지가 반영됐죠. 본인이 정말 한번 이 길을 가보겠다. 근데 혼자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장관 잘 될 줄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장관 잘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정말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도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정말 지금의 기세를 몰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 이제 추대라고 해야 되겠지? 맞습니다. 그 추대와 그 한 장관의 기량이 어떨 것이라는 거 지금 조 변호사 설명을 저는 100% 공감을 해요. 감사합니다. 다만 나는 이 방송과 다른 우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난주까지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이렇게 생각했거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테면 날렵하고 날쌘 그 공격용 헬기에 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경상도 지역이 되고 어디 그 창조해갖고 이렇게 포로 쏘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좋지 않겠냐 이런데 오늘 조 변호사 견해를 듣고 지난 주말 이 국민의힘당 내부 사정을 관찰한 결과 조 변호사 말에 내가 100% 승복해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가 적격이다 동의하고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한 것. 그때 시민 단체 운동을 했지만 지지율이 3%, 안철수 서울시장 적격성에서 50% 넘는데 그때 그 양보하는 걸 보고 이거 아닌데 저 사람이 선거의 공포증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씀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에게는 그게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돼가 뭐 어떻게든 공적을 쌓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1년 7개월 재임하는 동안에 국회 내외에서 민주당하고 결국 싸운 거거든. 싸워. 근데 한 번도 진 일이 없어. 그렇죠. 지금 말씀 중에.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군하고 21차례 아마 전투를 벌였는데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승률로 따지면 충무공의 승률하고 비슷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윤석열 아바타다 뭐 검사가 또 뭐 검사를 이런데 그 민주당 반응을 보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격이라는 게 민주당이 긴장한 증거야. 그럼요. 이게 아주 강한 상대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컹컹컹컹 짖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고 있다. 그런 점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화두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3당을 만들지,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구속 사태 이런 것 전반적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저께 얘기한 것 중에 내 귀에 들어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정직성과 도덕성에도 미달한다 민주당이. 근데 이재명을 직격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하시죠.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시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가게를 차려놓고 문을 열면 손님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거의 시점이 다 왔다. 왜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룹들이 비명계 아닙니까? 친이낙연계. 우리가 좀 있으면 그래 당이 바뀔 거야. 민주화 될 거야. 그래서 이 당에서 우리를 학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원칙과 상식에서
자, 윤영찬 의원은 12월 중순, 그리고 이원우 의원은 30일까지, 한 20일, 30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점이 다 왔습니다. 오늘 20일이니까. 자, 그때까지 당내 민주주의가 회복을 요구한다. 안 되면 최종 결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요, 괄목상대한 변화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최종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 이재명 1당 4당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 공을 지금 이렇게 말 몇 마디에 바꿀 것 같습니까? 절대 바꾸지 않죠. 그리고 그 공은 어떻게 자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요, 얼마나 일당 그 공천 체제를 제대로 정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월에요. 후보자 검증위원장으로 김병기, 친명 중에 친명이죠. 김병기 의원을 후보자 검증위원장으로 앉히고요. 부위원장으로 김윤덕 의원을 앉힙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친명 공천 체제를 완성하죠. 그리고 그 살생부 지금까지 자 단식할 때 온 사람, 그 다음에 탄원서 쓴 사람 요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포인트, 그게 빠진 사람들 살생부 지금 다 있습니다. 요 살생부가 있습니다. 요거 반영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쪽에서 시스템 공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시스템 공천 없습니다. 제가 종편 패널을 나와서 민주당 그 쪽에서 패널이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니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 시흥을 지역에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금 현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친이낙연계거든요. 그런데 컷오프 됐습니다. 경선도 안 붙여줘요. 컷오프 돼. 왜 경선? 시흥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경선을 붙이면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컷오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웃깁니다. 지난 총선 때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때는 정책위 의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단수 공천을 받았대요. 이것조차도 비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체계는 아니었지만 정책위 의장이 단수 공천을 받아요? 그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 단수 공천을 받아놓으니까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열받아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소송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 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으니까 너 컷오프야. 여러분 제가 새누리당 때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가 10건 처리해서 당을 9건 승소시키고 1건을 패소했는데 그게 우리 주호영 의원 거 패소했거든요.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 그런 거 없습니다. 탈당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컷오프 사유입니까? 근거 박약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고양을에 한준호 의원, 한준호가 누굽니까? 진짜 토리 엄마하고 두아의 엄마, 이렇게 김혜경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한 완전 이 반인륜적 막말을 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준호 의원이 진짜 그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친이낙연계인데 여기도 지금 컷오프 됐습니다. 뭐냐? 공천 학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슬슬 이낙연 신당의 필요성이 이제 슬슬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언제 지금 장사가 잘 되느냐? 12월 말이면 된다. 왜? 이원우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주 전인가요? 급하다. 이낙연 신당 급하다 했거든요. 안 된다가 아니라 급하다 했습니다. 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냥 살려주지 않을까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왜? 이재명 사당의 핵심 주축은 개딸들입니다. 개딸들의 그 대의원제하고 60대 1에서 20대 1로 3배를 상향시켜놨죠. 그래서 개딸들의 권한이 3배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딸 사당화, 지금 개딸과 이재명의 사당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십니까? 김남국 의원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탈당까지 한 사람이 지금 도당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최강욱 의원을 징계했더니 개딸들이 더 야수성으로 싸우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이번에 구속시켰더니 지금 구속시킨 유창훈 판사 지금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개딸입니다. 지금 이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직인 없는 공천장 없다. 외상값 갚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더 기대를 하십니까? 여기 기대했다가는 본인들이 난파선에서 나올 시점을 놓쳐서 그냥 질식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낙연 신당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난파선에 지금 도륙을 당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이낙연 신당이 한다. 그럼 이낙연 신당이 갖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김부겸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난답니다. 김부겸 총리가 이야기했죠. 아니 큰 행보를 좀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비명계 자르면 우리도 이재명 대표 못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3총리. 지금 아직까지는 정세균 총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김부겸 총리가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그럼 3총리가 그럼 이낙연 대표가 당 만든 데서 다 연대하겠다. 그리고 비명계 안고 제일 중요한 사람 있죠. 이상민 의원 안겠다. 다 안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이요. 총선 치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이낙연 신당이 아니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킨 것도 사실 이낙연 대표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을 대선 경선 때부터 딱 제기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결자 해지란 게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이낙연 대표가 잡으셔야죠. 이낙연 대표가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창가 부르고 있는 이런 칼제비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비명계들을 숙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문 열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출연의 확률이 높다. 그건 오늘 제가 조 변호사 평론을 듣고 느낌이 와요. 실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한데 지금 공천 학살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사람들 오갈 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다음 화두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 직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야. 맞습니다.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현직 대표는 이게 국민의 이 비판 감시 아래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계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고 네. 이쪽은 사건의 중대성 뭐 어쩌고저쩌고 또 발부를 했단 말이야. 네. 그게 죄질의 크기를 보면 송이 훨씬 약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또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시청자에게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발부는요, 사실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송영길이 구속됐으니까 잘했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송영길은 구속됐는데 왜 이재명이 저러고 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저는 유창훈 판사를 지목한 것 같습니다. 유창훈 죽이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아도 유창훈 판사는 망하는 거고 발부해도 망하는 겁니다. 왜? 자, 이제 발부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발부하고 나니까 개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유창훈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잘못해 댓글 다 지우겠다. 너 이때까지 칭송했던 거 그리고 이때까지 너 대법원장 깜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나 다 취소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유창훈 판사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역적됐습니다. 예. 자, 일단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발부가 되면요. 그리고 기각을 시켰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번이나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유창훈 판사가 떠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 사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기각을 시키게 되면 앞서 이재명 대표 기각해보니까 본인이 받는 그 엄청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전 대표예요. 죽은 권력, 끈 다 떨어졌어요. 현 대표야 자기가 또 잘 보여야 되고 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누가 했습니까? 선대본부장 누가 했습니까? 유창훈 판사가 선대본부장인 거죠. 그거 기각시키는 바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지방선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어도 욕을 먹고 발부가 안 돼도 욕을 먹는데 발부가 만약에 안 되면은 완전히 이제 나락을 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창훈 판사의 판단은 발부가 됐는데 또 욕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첨하고 죽은 권력은 짓밟는 그런 판사군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자한테만 무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뭐죠? 현 당대표. 송영길은 전 당대표. 그리고 개딸들이 붙어 있는 곳은 이재명.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현 대표였기 때문에 막강한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법방해를 줄구장창 이화영 재판에서도 계속적으로 진술번복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법방해가 있었는데 왜 구속이 안 됐을까요? 자, 송영길 대표요.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진술 강요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물으라고 전화했는데 이게 무슨 진술 강요고 이런 걸로 구속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했는데 이걸로 구속됐죠. 차명폰 쓰고 이걸로 전화하고 이런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직원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한번 볼게요. 사안이 중대하다? 유창훈 판사가 사안이 중대하대요. 근데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안 안 중대합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요 북한에다 넘겼어요. 그 돈이면요 그 지금 미사일 계속 ICBM 계속 쏘고 있잖아요. 위성 전차 계속 쏘고 있잖아요. 거기 기름값, 거기 연료값 무슨 돈으로 넣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돈 어디서 넣어요? 지금 김성태한테 받은 100억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겠죠. 제 말은 기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위중한 사안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피의자의 행위나 재반 사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유창훈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법조인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송영길 대표요 프랑스 가서 폰 교체를 했어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그 영장 발부를 기각시켰거든요. 유창훈 판사가요. 근데 이때 액정이 깨져서 폰을 교체했다고 정말 허무맹랑한 변명을 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보죠. 박영수 특검 망치로 핸드폰 깨서 구속. 윤관석 의원 폰을 교체하고 깡통폰 제출해서 구속. 아니 도대체 유창훈 판사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이 박영수 특검 윤관석 의원은 당연히 윤재남 판사가 하긴 했지만 그러면 한 법원에서 이 기준점이 다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창훈 판사 살려고 송영길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살고 싶어가지고 유창훈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본인을 지목한 거예요. 너 영장 기각하려면 기각해봐 라고 한번 할 테면 해봐 무릎 꿇은 거죠. 그래가지고 송영길을 선택한 거죠. 송영길은요 시그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묵비권을요 그 행사를 한다라는 건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행동이거든요. 법원에 갔을 때. 왜? 검찰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묵비권을 했다? 백현동 때 이재명이 묵비권 했는데 왜 구속 안 됐죠? 근데 이번에 송영길은 이재명 따라한다고 묵비권 행사했는데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단식해가지고 재미 많이 봤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본인 방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재명이 리짜오밍으로 지금 너무너무 리짜오밍인가 그걸로 유명합니다. 왜? 완전 전 세계 월드스타가 됐어요. BTS보다 더 유명합니다, 지금. 왜? 이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단식했다고만 알아요.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단식했다라고 중국이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알고 있어요. 역시 공산당에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공산당에게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위도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1억 원을 지급했던 이 사업가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 지금 극단 선택이 4명 나왔죠. 그리고 유동규와 지금 대형 트럭에 부딪히는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건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 뭐야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도 뭐랍니까? 나 좀 빨리 좀 재판받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 안 시키죠. 또 핸드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이재명 대표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핸드폰을 안 가져갔어요. 이재명 대표 핸드폰 거치했을 건데 저는 압수수색을 왜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진짜 유권무죄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 왜 1심에서 2년 유죄 확정 판결 나왔는데 실형이 나왔는데 왜 법정 구속 안 시키죠? 법정 구속 안 시키니까 출판 기념회 하고 다니면서 돈 벌고 온갖 다니면서 지금 정부 욕하고 검찰 욕하고 지금 검찰 욕할 때입니까? 지금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판사를 욕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권력자들한테 혜택 줍니까? 저는 이 혜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586으로 대변되는 사람 아닙니까? 김민석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사쿠라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지금 원외 민주당 만든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왜 그 사쿠라는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게 이슈됐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희화화된 겁니다. 내로남불로 희화화된 거라고요. 송영길 대표 586의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만 욕합니다. 어린 놈 자식. 예. 그러면서 586 전체에 욕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먹사연에서 지금 이렇게 8억 받아가지고 좀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돈 뜯었죠. 사업가한테 찾아가가지고 1억 달라. 그리고 나오니까 10분 뒤에 1억이 송금됩니다. 본인이 돈 뜯으러 다녔죠. 586의 이 민낯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 586 지금 이번에 공천 신청했다가 지금 허들짝 놀라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찬. 정의찬 이 사람이요. 그 월드컵 경기장 재단 저기 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가 이재명이 이제 시켜줘가지고 이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 징역 5년 확정 판결 받은 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4개월 만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사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총선에 들어와서 아까 그 말했던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사당화의 지금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586들이 지금 누구 있습니까? 또 강의현, 한총련 5기, 그리고 이 정의찬,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경기 동부연합 국제마피아 그리고 친북세력 통진당의 잔류 세력들 이게 지금 이재명을 만들었던 기초 세력들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의 운동권에 뭔 희망을 거고 자 송영길 우리 김민석 의원 나가면서 우리 정치사에 학생 운동권은 영원히 청산되고 이제 한동훈 새바람의 핵심이 뭡니까? 운동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로운 그리고 지금 법치주의 그리고 새바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서 78년생 조상규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의 그 놀라운 기량을 저는 지금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샘솟듯한 이게 분석과 집중력 이거 아주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나는 내 방송에서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이걸 종합 집중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찬정 TV를 시청하는 분들은 아마 놀라운 장면을 봐서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게 검찰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당직 일대를 맞춰가지고 영장 청구했다는 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 사람이니까 뭐 우연히 맞출 수도 있죠. 확률은 일주일씩 돌아가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지. 예. 그래가지고 이 검찰의 한 수로 이게 송영길의 이 범죄 혐의보다도 더 크고 중대한 것은 기각하고 맞습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영장 발부해야 할 사안은 이제 발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거에 대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도록 한
절묘한 수라는 거 오늘 맞습니다. 방송을 들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예, 시간도 꽤 지나고 했는데 이게 매주 이슈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제가 모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 변호사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